동의서에 당장 사인하십시오. 버티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가게를 뺏는 줄 알았죠. 근데 더 끔찍한 걸 봤습니다. 오늘 아침 철거 동의서라길래 봤는데요. 제 이름이 이미 인쇄돼 있더라고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내 가게가 아니라 내 이름을 뺏기려 했다. 그날 아침 내 구두 수선대 위로 종이가 덮였다. 비닐 코팅된 안내문이었다. 글씨는 번듯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잦은 철거동의 시, 이주비 일부 선지급. 나는 장만식 68.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20회 넘게 구두를 고쳤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바늘이 미끄러지고 여름이면 땀이 안경을 타고 떨어져 가죽에 얼룩이 졌다. 그래도 이 자리 하나로 먹고 살았다. 이 자리가 없으면 나는 그냥 늙은 남자 하나가 된다. 그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늙은 남자 말이다. 안내문을 가져온 사람들은 셋이었다. 한 명은 말쑥한 정장, 한 명은 태블릿을 든 젊은 여자, 그리고 마지막은 사진 찍듯 주변을 훑는 남자. 태블릿 여자가 낮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 안으로 동의서 사인하시면 이주비가. 나는 웃지도 않았다. 오늘 안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도 거칠었다. 태블릿 여자는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되지만 윤채린이라는 로펌 실무자였다. 윤채린이 눈을 깜빡이며 서류를 넘겼다. 철거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요.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 말 속에는 너는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정장 남자가 한마디 덧붙였다. 사실 여기 불법 점유잖아요. 불법이라는 단어가 내 뺨을 때렸다.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윤채린과 정장 남자는 알고도 쓴다. 주변 사람들도 들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늦추며 구경했다. 나는 그 시선을 느꼈다. 늙은이가 버티는구나. 그 눈빛은 연민이 아니라 구경이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소동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절망을 구경거리로 소비한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가 많았다. 조항이 많았다. 딱 봐도 내가 읽다가 지치길 기다리는 종이었다. 윤채린이 말했다. 어르신, 어려우시면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이해할 리 없다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분노라기보다 오래 쌓인 무시가 끓는 느낌이었다. 나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다.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 말 많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서류 맨 아래를 봤다. 서명란. 그런데 이상했다. 내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다. 장만식? 누가 미리 내 이름을 적어놓지?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었다. 잉크가 아니라 인쇄. 그리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확인자 윤채린이 박혀 있었다. 이거 왜 내 이름이 찍혀 있지? 윤채린은 잠깐 멈칫했다. 아, 그건 기본 인적사항 확인이라. 정장 남자가 끼어들었다. 어르신, 원래 다 그래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더 끔찍했다. 사인만 하라는 말. 사인을 그냥 손풀기처럼 말하는 사람들. 내가 서류를 덮으려는 순간 정장 남자가 내 작업대 위를 툭 쳤다. 낡은 공구통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버스카드 한 장이 떨어져 바닥에 미끄러졌다. 내가 그걸 주우려는데 윤채린이 먼저 발로
카드 옆을 살짝 막았다. 아주 무심한 동작. 하지만 나는 봤다. 윤채린이 그 카드를 피하려 했다는 걸. 나는 그 카드의 뒷면을 봤다. 손때 묻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만시가 내가 아니야.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그 문장을 내가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 순간 더 무서웠다. 3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버스 종점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내 모습. 누군가 내 호주머니에 넣어준 그 카드.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씨.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려 했다는 뜻이다. 그날 윤채린과 정장 남자, 그리고 사진을 찍던 남자는 가게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뺏으러 왔다. 서류에 미리 인쇄된 내 이름, 윤채린이 버스카드를 피한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드에 적힌 문장.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내 가게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35년 전부터 시작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 나는 글을 못 읽는 노인이 아니었다. 서류는 길었고 윤채린과 정장 남자는 내가 포기하길 바랐다. 나는 그걸 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자동으로 판단한다. 허리 굽은 노인, 낡은 앞치마, 손톱 밑에 가죽가루. 그런 사람에게 법은 먼 이야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젊을 때 법을 몰라서 인생을 잃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윤채린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께 불리한 건 전혀 없고요. 나는 태블릿 화면을 보지 않았다. 서류의 특약부터 찾았다. 사람은 중요한 걸 뒤에 숨긴다. 늘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 버릇을 현장에서 배웠다. 조선소 해외 파견, 계약서 한 줄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날아가던 시절. 나는 그때부터 문장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글을 못 읽는 척하는 건 때로는 유리하다. 사람들이 방심하니까. 서류 중간에 낯익은 단어가 보였다. 대리인, 일괄 위임, 추가 비용. 나는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숨이 멎었다. 점유자 장만식은 본 건물상가의 권리 주장 및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건 철거 동의가 아니었다. 입막기였다. 가게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봉하는 종이. 나는 종이를 들어 윤채린을 봤다. 이 조항은 뭐야? 윤채린이 눈을 크게 뜨는 걸 나는 봤다. 읽었네? 그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더 읽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서류 하단 날짜 옆에 이미 찍힌 도장 이미지. 전자도장. 그런데 도장 모양이 내 도장이 아니었다. 나는 내 도장의 모양을 정확히 안다. 20년 넘게 써온 도장인데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서류에 찍힌 건 비슷하지만 다른 모양이었다. 정장 남자가 웃듯 말했다. 어르신, 요즘은 전자서명도 다 되니까요. 편하게. 나는 정장 남자의 말을 끊었다. 내 도장 어디 있어? 윤채린과 정장 남자가 잠깐 서로를 봤다. 아주 짧은 눈맞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내 도장이 이미 어딘가에 있다. 윤채린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서로 힘들어져요. 나는 그 말에서 협박의 냄새를 맡았다. 서로 힘들어진다는 말은 당신만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협박은 항상 상대방을 걱정하는 척 포장된다. 그때 내 옆 가판대에서 커피를 팔던 아주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만식 아저씨, 그냥 사인하고 받지 그래요.
요즘 세상 무서워. 그 말이 내 등을 눌렀다. 공동체는 따뜻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정의를 포기하라고 말한다. 나는 버스카드를 다시 손에 쥐었다. 뒷면의 글씨. 만시가 내가 아니야. 그 문장이 내 과거를 건드렸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35년 전 버스 종점. 내 손엔 기름 묻은 작업복, 그리고 누군가가 내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카드 한 장. 그때 나는 도망쳤다. 누명에서, 사람들 시선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회계장부에 내 이름이 나타났다. 내가 받지도 않은 돈이 내 명의로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억울했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도 없었고 나는 그저 말단 노동자였다.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윤채린이 다시 말했다. 오늘 안으로 답 주세요. 내일이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오늘 안으로 줄게. 윤채린과 정작 남자는 안도했다. 내가 꺾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한 오늘 안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였다. 오늘 안에 나는 내 도장을 되찾고 서류의 함정을 잡아낼 것이다. 그리고 35년 전 그 일의 진실도 알아낼 것이다. 버스카드에 글씨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윤채린이 그 카드를 피했는지 모든 걸 밝혀낼 것이다. 나는 평생 도망치며 살았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복잡하면 외면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처지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맞서겠다. 내가 가진 게 낡은 구두 수선대 하나뿐이라도 그 위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 그날 나는 저항이 아니라 작전을 시작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늙은 사람의 분노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대신 계획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미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다. 나는 혼자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혼자 싸우는 노인은 고집 센 노인으로 프레임이 씌워진다. 하지만 팀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젊은 눈, 빠른 발, 디지털 손. 나는 그게 필요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있었다. 지하철역 뒤편에서 늘 퀵박스를 메고 다니는 청년, 임도혁. 도혁은 내 구두 수선대 앞을 자주 지나갔다. 구두 뒤꿈치가 닳았다고 투덜대며도 돈을 아끼려 뒤돌아가던 녀석이다. 나는 몇 번 공짜로 고쳐줬다. 그건 선행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기억으로 잡힌다. 공짜로 고쳐준 구두는 언젠가 내 편이 될 가능성이다. 도혁은 26살 대학을 중퇴하고 퀵서비스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가족사가 복잡하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다. 나는 그런 청년을 좋아한다. 절박한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나는 도혁을 불렀다. 야, 도혁아. 도혁은 이어폰을 빼며 다가왔다. 아저씨, 또 구두요? 나는 낮게 말했다. 돈 되는 일.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말에 도혁의 눈빛이 바뀌었다. 젊은 애들은 위험에 약하다. 무서워하면서도 끌린다. 평범한 일상에 지친 청년에게 위험은 탈출구처럼 느껴진다. 나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딱 하나만 보여줬다. 내 이름이 미리 찍힌 부분. 이게 뭐 같아? 도혁이 잠깐 읽더니 말했다. 대리 서명. 돌려치기 같은데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그 말이 내 등을 시원하게 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젊은 사람의 직감은 때로 경험보다 정확하다.
나는 도혁에게 부탁했다. 내 도장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해. 그리고 누가 여기서 누구랑 만나는지 찍어야 해. 도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가 왜요? 그 질문이 중요했다. 조력자는 이유를 먹고 움직인다. 돈만으로는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버스카드를 꺼냈다. 뒷면의 문장을 보여줬다. 이 문장, 누가 남겼는지 알아야 해. 도혁이 읽더니 표정이 잠깐 굳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그 글씨, 저희 할머니 글씨 같아요.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도혁의 할머니는 역 근처 작은 서점 주인 정혜원 할머니였다. 사람들이 책방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 나는 그 서점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 책은 내 삶에서 사치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혜원 할머니가 가진 이상한 습관을 안다. 버스카드를 모은다. 옛날 교통카드를 종류별로 모아 서점 한쪽에 붙여두곤 했다. 도혁이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옛날에 어떤 아저씨 얘기 자주 했어요. 그 사람은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내가 말을 못했어 이런. 내 목이 마르게 말랐다. 35년 전 기억이 다시 올라왔다. 누명, 도망, 침묵. 그리고 그 버스카드. 조선소에서 일어난 일이 더 선명해졌다. 그때 나를 도와주려던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고 그 사람의 도움을 끝까지 받지 않았다. 정혜원 할머니가 그 사람 중 하나였을까? 아니면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었을까?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그럼 더 빨라. 너 할머니한테 물어봐.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근데 요즘 할머니, 누가 자주 찾아와요. 정장 입은 여자랑. 정장 입은 여자. 나는 떠올렸다. 윤채린. 윤채린이 정혜원 할머니를 찾아간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 버스카드를 피한 반응도 우연이 아니었다. 윤채린은 이미 내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내 손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다. 나는 평생 과거에서 도망쳤는데 그 과거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정혜원 할머니가 그때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도혁은 젊고 용감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늙고 조심스러워도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혁에게는 정혜원 할머니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이 일은 내 할머니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저도 궁금해요. 할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날 오후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도혁은 정혜원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고 나는 윤채린과 정장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도장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윤채린이 버스카드를 피한 이유가 여기로 이어졌다. 그때는 단순한 반사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다. 계산된 행동이었다. 윤채린은 내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 과거의 증인이 정혜원 할머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서점 뒤쪽에서 들린 그 말도역이 먼저 움직였다. 젊은 발은 빠르고 젊은 눈은 의심을 덜 받는다. 나는 수선대에 앉아 사람들 신발을 만지는 척하며 역 앞을 오가는 그림자들을 눈에 담았다. 내 손은 가죽을 눌렀지만 머리는 계속 계산을 했다. 오늘 안에 답을 준다고 말해놓고 시간을 끌면 윤채린과 정장 남자는 더 거칠어진다.
그러니 나는 끌려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증거부터 잡아야 했다. 구두를 고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하다. 가죽의 상태를 보고 실의 굵기를 정하고 바느질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하나라도 틀리면 구두는 다시 망가진다. 사람 일도 마찬가지다. 성급하게 바늘을 놓으면 오히려 더 큰 구멍이 난다. 도혁은 오후 3시쯤 숨을 헐떡이며 왔다. 아저씨, 할머니가 안 만나준대요. 왜? 요즘 사람들 많이 와서 지치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내 속을 후벼 팠다. 그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내 과거의 이름일 수도 있었다. 나는 버스카드를 쥐었다. 이 작은 플라스틱이 누군가의 평생을 짓누른다. 정혜원 할머니도 35년 동안 이 카드와 관련된 기억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서점에 누가 왔다는 거 확실해?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여자요. 그리고 남자 하나. 말투가 좀 사투리 심하고 손에 서류 가방 들고요. 나는 이 동네에서 사투리가 심한 남자를 한 명 알고 있었다. 서명자라고 불리는 브로커. 등기소 출신이라며 골목에서 서류 정리를 해준다던 사람. 사람들은 서명자를 서류 박사라고 불렀지만 나는 늘 그 눈빛이 싫었다. 글자보다 사람을 먼저 계산하는 눈빛. 마치 사람을 서류의 부품으로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이 윤채린과 함께 정혜원 할머니를 찾아갔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서점 뒷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네. 골목 안쪽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연처럼 가야 해. 내가 들어가면 티가 나니까 너부터 들어가. 할머니한테 물어봐. 아저씨가 아니라 누가 요즘 찾아오냐고. 도혁이 망설였다. 할머니가 화내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내는 건 괜찮아. 무서운 건 침묵이야. 침묵은 때로 동의보다 무섭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도혁이 서점으로 향하는 사이 나는 내 수선대 옆에 걸린 작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고 눈가에 점들이 늘어나 있었다. 나는 그 얼굴로 싸워야 한다. 상대는 로펌, 조합, 서류, 돈. 내 무기는 손기술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다. 기억과 증거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나는 서점 근처로 천천히 걸었다. 일부러 지팡이를 짚는 척 느리게. 사람들은 느린 노인을 잘 보지 않는다. 보이더라도 위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무시가 오늘은 내 방패였다. 젊었을 때는 주목받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늙으니까 투명해지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투명함이 무기가 됐다. 서점 뒤 골목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낮고 빠른 남자 목소리. 그리고 그 위에 억지로 낮춘 여자 목소리. 윤채린과 서명자였다. 그 사람 아직도 거기 있어? 여자 목소리. 윤채린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또렷한 발음. 감정 없는 억양. 마치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사람을 말하는 어조였다. 남자가 말했다. 있지. 근데 더 이상 끌면 안 돼. 오늘 안에 도장 찍게 만들어. 서명자의 목소리였다. 사투리가 섞인 거친 억양. 오늘 안에 도장 찍게 만들어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렸다. 윤채린이 낮게 말했다. 그럼 버스카드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쳤다. 버스카드. 윤채린이 그 카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남자가 웃었다. 그건 증거가 아니라 추억이야. 추억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그 말이 더 소름 끼쳤다. 추억을 무기로 쓴다는 뜻이었다.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서 약점으로 만든다는 얘기였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다. 윤채린이 다시 말했다. 근데 그 글씨체, 정혜원 씨가 확실해요. 그때도 서명자가 끊었다. 그때 얘기 꺼내지 마. 그때 일이 다시 터지면 너도 끝이야. 그 문장 하나로 나는 그림을 맞췄다. 윤채리는 단순한 로펌 실무자가 아니었다. 그때 사건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정혜원 할머니는 그때 무언가를 받고 그걸 버스카드에 남겼다. 그때 사건이라는 게 35년 전 조선소에서 일어난 그 일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긁었다. 문 안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 짧게. 지금 뒤문 쪽. 나와. 도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방금 나갔어요. 저 따라갈까요? 따라가. 하지만 들키면 안 돼. 어떻게요? 나는 짧게 말했다. 너는 퀵이다. 배달처럼 붙어. 내 눈앞에서 서점 뒤문이 열렸다. 윤채린이 먼저 나왔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지나가는 노인처럼. 윤채린은 내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골목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뒤로 서명자가 나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목엔 금속 시계가 반짝였다. 그때 나는 서명자의 서류 가방 손잡이에 붙은 스티커를 봤다. K- 등기 컨설팅, 그건 서명자가 쓰는 업체명이었다. 이제 윤채린과 서명자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졌다. 윤채린과 서명자는 버스카드를 처리하려고 서점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35년 전 그때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정혜원 할머니는 그 일의 증인이었고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내 가게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35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거짓말을 끝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도혁이 윤채린과 서명자를 따라갔고 나는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종이 냄새가 확 올라왔다. 책 냄새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느리게 만든다. 나는 그 느림이 필요했다. 급하면 실수한다. 늙은 사람의 실수는 바로 패배가 된다. 서점 안쪽 작은 난로 옆에 정혜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에 티슈를 쥔 채 눈을 닫고 있었다. 도혁이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던지 의자가 비스듬히 밀려 있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굳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오지 말았어야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평생 물러서서 이뤄왔다. 기회를, 진실을,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할머니, 저 장만식입니다. 정혜원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이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할머니도 35년 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걸.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미안하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살아있다는 표현.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아니면 정말로 죽었다고 여겨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나는 버스카드를 꺼냈다.
낡은 카드, 뒷면의 문장. 이거 할머니 글씨 맞죠? 정혜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서 모든 게 확실해졌다. 정혜원 할머니는 그날의 목격자였다. 그리고 나를 도우려 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다. 35년 동안 그 후회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혜원 할머니는 책장 쪽을 바라봤다. 마치 그 책장 뒤에 과거가 숨은 것처럼.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니 책장 사이에 낡은 상자들이 보였다. 그 상자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사진,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서류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그 말이 내 머리를 쾅 때렸다. 죽을 뻔한 사람, 혹은 죽은 사람. 나는 기억이 흐릿했다. 나는 그날 도망쳤으니까. 도망칠 때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지워버린다. 정혜원 할머니는 말했다. 너 조선소에서 해외 나간다고 했지. 그 전에 누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너는 몰랐지. 나는 손이 얼어붙었다. 그때 내 통장에 찍혔던 이상한 출금. 그걸 나는 수수료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바보처럼 그걸 그냥 넘겼다. 그걸 누가 했는데요? 정혜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서류 봐준다고 다니던 남자였어. 지금도 동네에 있는 그 서명자. 내 입에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이었어. 나는 숨이 거칠어졌다. 서명자가 35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얘기였다.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일. 그리고 지금도 윤채린과 함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 윤채린은요? 그 여자는 왜? 정혜원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윤채린은 그 남자랑 같이 다니던 여자애였어. 그땐 더 어렸지. 내가 도망치던 날 그 애가 내가 흘리고 간 걸 주었어. 뭐려? 정혜원 할머니는 내 손에 든 버스카드를 바라봤다. 그 버스카드. 나는 순간 머릿속 장면이 번쩍였다. 버스 종점, 빗소리,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카드, 누군가가 주워들던 손. 그 손이 어린 여자아이 손이었다면? 윤채린이 그때부터 내 흔적을 쥐고 있었다면? 정혜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뒤쪽으로 갔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할머니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글씨로. 장만식? 이걸 35년 동안 못 보냈어. 정혜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요? 겁이 났어. 내가 살아서 돌아와서 나를 원망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있었다. 첫 장에는 차용증이라는 제목. 그리고 거기에 찍힌 도장. 내 도장과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모양. 위조된 도장이었다. 두 번째 장에는 등기 위임 관련 서류. 세 번째 장에는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맨 마지막 장, 아주 얇은 영수증 묶음. 조합비 납부 영수증. 그 날짜가 최근이었다. 불과 2달 전. 나는 정혜원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숨기고 갔어. 내가 몰래 챙겼어.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내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승리의 냄새를 맡았다. 영수증은 돈의 흔적이다. 돈의 흔적은 법보다 강하다. 그리고 서류는 그들의 칼이지만 내가 잡으면 방패가 된다. 35년 전 위조된 차용증부터 최근의 조합비 영수증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명자는 35년 동안 같은 수법을 써왔고 윤채리는 그 후계자였다. 그리고 정혜원 할머니는 모든 걸 보고 있었다. 그때 서점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로펌 말투. 윤채린의 목소리였다. 윤채린이 서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봉투를 재빨리 내 코트 안쪽으로 넣었다. 정혜원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어떻게 해? 할머니가 속삭였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숨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윤채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봉투 안의 서류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당신이 그 사람 맞죠? 나는 봉투를 재빨리 내 코트 안쪽으로 넣었다. 도망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증거를 뺏기면 끝이다. 나는 증거를 지키면서도 윤채린의 입에서 더 많은 걸 끄집어내야 했다. 오늘은 싸움이 아니라 정보전이다. 윤채린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윤채린은 주변을 한번 쓸어봤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찾는 눈이었다. 마치 도둑이 귀중품을 찾는 것처럼. 윤채린은 정혜원 할머니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아까 드린 자료 혹시 여기 두고 가신 거 없나요? 정혜원 할머니가 딱딱하게 답했다. 없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있었다. 윤채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도와준다. 그 말은 항상 협박의 포장지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 나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늙은 몸을 더 늙은 척, 허리를 더 굽히고 발걸음을 더 느리게. 채린 씨 맞죠? 윤채린의 눈이 내게 꽂혔다. 그 순간 윤채린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그리고 아주 잠깐 공포. 그 짧은 공포가 내 확신이었다. 윤채린은 나를 안다. 내 얼굴을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다. 윤채린은 목소리를 다듬었다. 어르신은 누구세요? 나는 웃었다. 나 구두 고치는 사람이지. 윤채린이 말끝을 올렸다.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동네가 작아. 입이 더 빠르지. 나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윤채린이 방심하도록. 하지만 윤채린은 쉽게 속지 않았다. 윤채린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내 손을 봤다. 손끝에 굳은 살, 칼집 자국. 그리고 윤채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그 사람 맞죠? 나는 심장이 뛰었다. 무슨 소리야? 윤채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35년 전 종점에서 도망친 사람. 그 말이 서점 안공기를 얼렸다. 정혜원 할머니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목 안쪽이 따끔거렸다. 내 과거를 내 앞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무기로 쓰는 사람. 윤채린이 한 발 더 다가왔다.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은 항상 제일 중요한 순간에 도망쳤죠. 그 말은 모욕이었다. 계급 모욕이 아니라 인생 모욕.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감정을 내보이면 진다. 스릴러는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감정은 엔딩에 쓰고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한다. 내가 뭘 알아? 나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다. 윤채린이 낮게 말했다. 알아요. 당신 이름으로 만든 차용증. 당신이 사인 안 했다는 걸. 나는 순간 윤채린이 내 편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하지만 윤채린의 다음 말이 그 가능성을 부숴버렸다. 그래서요. 이번에도 조용히 사인하고 사라지면 서로 편해요. 윤채린은 진실을 말하면서도 결국 원하는 건 침묵이었다. 진실을 알고도 그걸 묻어버리라고 하는 사람.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 왜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해? 윤채린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그 흔들림이 답이다. 윤채린에게도 약점이 있다. 윤채린도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때 서점 밖에서 소란이 났다. 급한 발소리. 도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도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 사투리 남자, 서명자, 지금 조합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아저씨 가게 주변 사진 찍고 있어요. 윤채린이 도혁을 보며 표정이 굳었다. 윤채린은 낮게 말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도혁이 눈을 크게 떴다. 아, 아는 사이예요? 윤채린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건 인정이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작전을 2단계로 올려야 한다. 서류 싸움이 아니라 현장 증거 싸움으로. 윤채린과 서명자가 내 가게를 치기 전에 내가 그들의 핵심을 쳐야 한다. 나는 윤채린에게 말했다. 내가 찾는 건 여기 없어. 윤채린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윤채린이 정혜원 할머니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윤채린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손목을 잡으면 폭력이 된다. 대신 윤채린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가 흩어졌다. 그 틈에 나는 딱 한 장을 봤다. 서류 상단에 찍힌 로고. K- 등기 컨설팅,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임대차 종료 통지. 강제 집행 요청서.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윤채린과 서명자는 이미 강제 집행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윤채린이 서류를 주우려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조합 사무실로 들어갈 것이다. 늙은 구두 수선사로는 안 된다. 배달기사 도혁의 손님으로 들어가야 한다. 윤채린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을 거래하려 한다. 그건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다. 진실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진실로 맞서야 한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윤채린과 서명자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35년 전 일의 전모를 밝혀내겠다. 조합 사무실 밤 9시 17분. 그날 밤 내 가게 셔터를 내리면서도 손끝이 계속 떨렸다. 가죽 냄새, 본드 냄새,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엉킨 이 좁은 공간이 오늘따라 낯설었다. 내 삶의 전부였던 자리가 누군가에게 강제 집행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나는 코트 안쪽에 봉투를 넣은 채 벽에 기대 잠깐 숨을 골랐다. 봉투 속 영수증 묶음이 내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것 같았다. 돈의 흔적은 거짓말을 못한다. 문제는 그 돈의 흔적을 누가 어떤 이름으로 어디에 흘렸는지를 증명으로 바꾸는 일이다. 증명이 없으면 영수증은 그저 종이 쪼가리다. 도혁이 다시 연락해왔다. 아저씨, 조합 사무실 불 켜져 있어요. 사람도 몇 명 남아 있어요. 누구?
아까 그 사투리 남자랑 조합 사무국장 그리고 윤채린도 들어갔어요. 윤채린. 그 이름이 나오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끌어올랐다. 윤채린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을 팔았다. 그러면서 나더러 조용히 사인하고 사라지라고 했다. 나는 평생 조용히 살려고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오늘 밤은 다르다. 오늘 밤은 조용하지 않겠다. 도혁아,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저요? 너는 배달로 들어가. 야식이라고 해. 사람들 밤에는 경계가 느슨해진다. 서류는 낮에 새지만 밤엔 술이랑 컵라면에 약해. 도혁이 짧게 웃었다가 곧 진지해졌다. 근데 아저씨는요? 나는 너 뒤를 따라간다. 내가 문 열어주면 잠깐 화장실 핑계로 안쪽을 본다. 들키면 그때는 들킨 만큼만 가져온다. 완전한 성공보다는 부분적인 성공이 낫다. 늙은 사람의 작전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우리는 역 뒤편 분식집에서 김밥 2줄을 샀다. 도혁은 그 김밥 봉투를 들고 나는 빈 택배 상자 하나를 들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손전등,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낡은 녹음기 앱이 켜진 내 스마트폰이 있었다. 늙은 사람도 방법은 배운다. 살아남으려면 조합 사무실 앞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새어나왔다. 안쪽에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바닥이 차갑고 내 무릎은 시큰거렸다. 하지만 오늘은 이 통증이 내 편이었다. 아픈 사람은 더 절박해지고 절박한 사람은 더 정확해진다. 도혁이 문을 두드렸다. 배달 왔습니다. 김밥이랑 컵라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명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야, 네가 뭐야? 여기 배달시킨 적 없어. 그때 조합 사무국장이 안쪽에서 말했다. 나도요. 내가 시켰어. 사무국장. 중년 남자, 배 나온 체형, 목소리는 굵고 느렸다. 사무국장은 늘 시장 살린다고 말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입에서 강제 집행이 나왔다. 시장을 살린다면서 시장 사람을 쫓아내는 모순. 도혁이 봉투를 내밀었다. 사무국장이 받는 순간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주 자연스럽게 늙은 사람 특유의 느린 동작으로 죄송한데요. 화장실 좀. 사무국장이 눈을 찌푸렸다. 누구요? 도혁이 재빨리 말했다. 아, 저희 아버지요. 배달하다가 갑자기.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나는 배달기사의 아버지가 됐다. 늙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 사무국장이 손짓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 빨리.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탕비실, 작은 회의실, 그리고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 옆에는 서류 보관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서류 보관실. 거기엔 분명 원본이 있다. 원본이 있으면 거짓말이 구겨진다. 복사본은 조작할 수 있지만 원본은 흔적이 남는다.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회의실 쪽으로 발을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윤채린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사무국장과 서명자가 뭔가를 맞춰보는 중이었다. 윤채린과 서명자, 사무국장의 얼굴은 피곤했고 피곤한 얼굴은 실수를 한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 녹음을 켰다. 화면을 내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마치 손난로를 쥔 것처럼 손을 넣어 잡았다. 그리고 일부러 회의실 근처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윤채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까지 안 되면 내일 아침 바로 통지서 발송이에요.
사무국장이 말했다. 할머니가 입 열면 골치 아파져. 그 봉투 찾았어? 윤채린이 답했다. 없어요. 근데 그 남자 장만식가 냄새를 맡았어요. 오늘 서점에서 확신했어요. 서명자가 말했다. 그럼 빨리 끝내야지.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사람들은 도장 찍힌 종이에 약해. 나는 숨을 멈췄다. 사무국장이 말했다. 그때처럼 처리하면 되지. 그때 또 그 말. 윤채린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낮게 말했다. 그때는 사람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서류 위에 떨어지는 펜 소리가 똑 하고 들렸다. 내 등이 얼어붙었다. 사라졌다. 35년 전 내가 도망친 뒤에 정말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사라졌다고 조작된 건가? 서명자가 씩 웃었다. 사라진 건 기록이지. 사람은 살아있든 죽었든 기록이 없으면 없는 거야. 그 문장이 내 뇌를 때렸다. 기록. 윤채린과 서명자가 지우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기록을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서류 보관실 문을 힐끗 봤다. 잠금 장치가 단순한 번호키였다. 그리고 그 옆 벽에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비번 317 너무 어이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만 안전하다고 믿는다. 0317 병원 접수 번호처럼 인생을 무너뜨리는 숫자는 참 쉽게도 붙어 있다. 나는 포스트잇을 떼지 않았다. 그냥 눈으로 외웠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아버지, 화장실 거기 아니에요. 윤채린이었다. 윤채린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정체를 바로 겨냥했다.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날까 아니면 서류 보관실 문을 열어버릴까 결정해야 했다. 윤채린의 눈은 웃지 않았다. 웃는 입과 차가운 눈이 따로 움직였다. 그 눈빛은 분명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 여기서 뭘 가져가려 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일부러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늙은 사람의 연기는 진짜처럼 보인다. 우리는 평생 모른 척하며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 윤채린이 한 발 다가왔다. 배달기사 아버지가 왜 회의실 쪽에 있어요? 나는 손을 허공에 흔들었다. 화장실 찾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 순간 서명자와 사무국장이 회의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공기가 팽팽해졌다. 도혁은 탕비실 쪽에서 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무국장이 낮게 말했다. 이분, 누구야? 도혁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 맞아요. 배달 같이 다니는. 윤채린이 도혁을 쳐다봤다. 너 거짓말 못하잖아. 그 말에 도혁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도혁에게 부담을 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결단해야 한다. 나는 아주 조용히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윤채린 씨, 내가 여기서 뭘 찾는지 너도 알잖아. 윤채린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윤채린은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그 틈이 보였다. 들켰다가 아니라 막아야 한다는 얼굴. 사무국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이분은 그냥. 윤채린이 단호하게 끊었다. 사무국장님, 이 사람 장만식이에요. 그 이름이 사무실 공기 위에 떨어졌다. 장만식? 내 이름이 이렇게 크게 울리는 건 처음이었다. 나는 평생 이름을 낮게 살았다. 사람들 뒤에서 손만 움직이며. 그런데 오늘 내 이름이 문제가 됐다. 서명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 그때 도망친 윤채린이 말했다. 그 버스카드 아직 가지고 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인정이 된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코트 안쪽을 두드렸다. 왜? 보고 싶어? 윤채린의 눈이 번쩍했다. 윤채린이 내 주머니를 노리는 게 보였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을 이용했다. 나는 몸을 반쯤 돌리며 서류 보관실 번호키 앞으로 갔다. 너무 빠르면 막힌다. 너무 느리면 붙잡힌다. 적당히 자연스러운 속도. 마치 길을 다시 찾는 노인처럼. 번호키 0317. 삐삐삐삐 문이 딸깍 열리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다. 35년 동안 잠겨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 윤채린이 소리쳤다. 안 돼. 서명자가 뛰어왔다. 잡아. 사무국장은 당황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나는 이미 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서류 보관실 안은 차갑고 건조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선반마다 파일이 빽빽했다. 나는 한눈에 봐도 최근 파일들을 찾았다. 파일 측면에 붙은 라벨 시장 재정비 임대차 철거 그 아래 장만식 수선대. 내 손이 얼어붙었다. 내 가게 이름이 파일로 묶여 있었다. 그것도 아주 두꺼운 파일로. 나는 그 파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문서 한 장을 확인했다. 강제집행 요청서 그리고 그 아래 결재란. 사무국장 서명. 서명자 도장. 그리고 로펌 담당자 윤채린. 나는 그 순간 누가 내 적인지 선명히 알았다. 감정이 아니라 종이가 말해줬다. 이 종이는 칼이다. 그리고 칼에는 지문이 남는다. 윤채린의 지문이, 서명자의 지문이, 사무국장의 지문이 모두 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다. 윤채린이 문 앞에서 나를 막으려 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소리치면 약해 보인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거 사진 찍는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연속 촬영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사진은 흔들려도 글자는 보인다. 보이기만 하면 된다. 서명자가 내 손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 순간 도역이 몸을 날렸다. 도역의 어깨가 서명자의 옆구리를 박았다. 아저씨, 빨리. 도역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도역은 겁이 났지만 움직였다. 그게 용기다. 용기는 떨림이 없는 게 아니라 떨리는데도 하는 거다. 나는 마지막으로 선반 아래를 훑었다. 그리고 낡은 회계철 하나를 봤다. 표지, 조합비 기부금 용역비 정산. 그 안에 영수증 스테이플러 흔적. 정혜원 할머니가 준 봉투 속 영수증이 떠올랐다. 나는 회계철까지 품에 안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윤채린이 내 앞을 막았다. 그거 내놓으세요. 불법이에요. 나는 낮게 웃었다. 불법은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아주 잔인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돈 빌린 거 너도 알지. 윤채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부정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윤채린도 35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때 사무국장이 말했다. 윤 변호사, 이게 무슨... 윤채린이 이를 악물었다. 사무국장님, 지금은... 사무국장이 소리쳤다. 지금은 뭐? 당신이 내 서류를 이렇게 엉망으로... 그 틈이 생겼다. 나는 도역과 눈을 마주쳤다. 도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시에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윤채린의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잡아요. 당장. 서명자의 욕설이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다. 나는 강제집행 요청서, 원본과 회계처를 손에 넣었다. 이제 게임은 서류가 아니라 증거가 된다. 나는 품에 안은 서류들을 꽉 쥐었다. 이 종이들이 내 무기다. 그리고 이 무기로 나는 35년 전 일의 진실까지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2달 전 그 날짜, 우리는 역 앞 골목으로 숨었다. 도혁은 헉헉대며 벽에 기대 앉았고 나는 그 옆에서 무릎을 잡았다. 숨이 차오르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다. 늙은 내가 밤에 도망을 다니고 있다니. 하지만 웃을 수는 없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내 가게, 내 삶, 정혜원 할머니의 35년, 도혁의 미래까지 걸려있는 싸움이다. 아저씨, 괜찮아요? 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다. 나는 숨을 골랐다. 오늘은 잘했어. 너 아니었으면 못 나왔어. 도혁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저 여자 윤채린 진짜 뭐예요? 나는 답을 쉽게 하지 않았다. 답을 쉽게 하면 현실이 된다. 현실은 더 아프다. 우리는 근처 24시간 코인 세탁소로 들어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세탁기 소리는 이상하게 사람을 숨기기 좋다. 그 소리 속에선 마음의 떨림도 조금은 묻힌다. 나는 세탁기 위에 회계처를 펼쳤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페이지를 넘겼다. 글씨가 작았고 숫자가 많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거짓말을 못한다.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첫째, 용역비 항목이 있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다. 300만, 700만, 1200만. 들쭉날쭉.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다. 시장 재정비 설명회가 있던 날 직후에 큰 돈이 빠져나갔다. 사람들 앞에선 시장 살린다고 말한 다음 날 돈이 움직였다. 둘째, 수령처가 문제였다. 회사 이름이 생소했다. 한빛도 시계발, 라온 자산관리, 세림 컨설팅. 이런 회사들은 이 동네에서 본 적도 없고 시장 사람들 누구도 들어본 적 없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다.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통로. 나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용역비 긴급이라는 항목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0317 처리건, 또 0317, 번호키 비번이기도 하고 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신호 같기도 했다. 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0317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건 코드라면? 도혁이 물었다. 0317이 뭐예요? 나는 낮게 말했다. 아마 그때 사건의 코드,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 처리하는 번호. 도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리요? 나는 대답 대신 회계처를 더 넘겼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찾던 게 나왔다. 라온 자산관리 옆에 붙은 계좌번호. 계좌번호 아래 담당자 이름. 윤채린. 순간 내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로펌 실무자가 조합 용역비 계좌 담당자로 적혀 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돈줄이다. 윤채리는 서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관문이었다. 나는 봉투 속 영수증 묶음을 꺼냈다. 정혜원 할머니가 숨겨둔 그 영수증들. 날짜를 대조했다. 회계철에 적힌 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정확히 겹쳤다. 2달 전, 그 날짜. 바로 내가 처음으로 가게 주변에 낯선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는 날과도 비슷했다. 내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들이 움직인 시간과
내 삶이 흔들린 시간이 맞물린다. 우연이 아니다. 계획이었다. 윤채린과 서명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민상준 회장까지. 모든 게 35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도혁이 낮게 말했다. 아저씨, 이거면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잠깐 침묵했다.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가져가느냐가 문제다. 경찰? 좋아? 구청? 언론? 잘못 던지면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당한다. 서류와 돈이 얽힌 싸움은 칼이 없는 전쟁이다. 칼 대신 사람의 입, 사람의 손, 사람의 권력이 움직인다.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이거로 흔들 수는 있어. 하지만 바로 끝낼 수는 없어. 왜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판에 있어. 나는 회계철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외부 협조라는 항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아주 작게 적힌 이름 하나. 민상준 회장.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동네에서 민 회장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개발, 용역, 조합, 정치인까지 손이 닿는 사람. 시장 사람들이 민 회장 한마디면 구청도 움직인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다. 도혁이 숨을 삼켰다. 그 민 회장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돼? 도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나는 회계처를 꽉 쥐었다. 큰 판이면 큰 판일수록 실수도 커. 그리고 큰 판엔 반드시 경쟁자도 있어.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장만식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 차분하고 단단했다. 누구요? 당신이 가진 서류. 지금 누가 찾고 있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그걸 지키려면 내일 오전 10시 영도 선착장 쪽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 그리고 봉투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도혁이 물었다. 누구예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협박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냥꾼 같았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우리 싸움은 골목이 아니라 큰 판으로 넘어간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을 자면 꿈이 나온다. 꿈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버스 종점, 비에 젖은 작업복,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그 뒷모습이 돌아보지 않는 순간. 나는 그 장면을 35년 동안 피해 다녔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영도 선착장은 오전부터 비릿한 냄새가 났다. 바닷바람이 강했고 카페 유리창에는 소금기 섞인 습기가 맺혀 있었다. 도혁과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나는 혼자 오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따랐다. 경고인지 배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런 말은 어길수록 손해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창가 쪽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셔츠, 소매 단추까지 정리된 손. 얼굴엔 표정이 거의 없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우리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장만식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발음이 정확했다. 어제 전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도혁은 내 옆에 조용히 섰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말했다. 왜 날 여기로 부른 거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서류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나는 숨을 삼켰다. 살아있다는 말이 또 나왔다. 민상준 회장 이름이 적힌 장부 봤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장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조합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판에 붙어 있던 사람들 전부 흔들려요. 그럼 당신은? 나는 그 판에서 밀려난 쪽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보다 역할이 중요한 사람이다. 윤채린,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중간 관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줄을 쥐고 있죠. 그리고 민 회장은 그 돈줄을 이용해 자신은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도혁이 입을 열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가 도혁을 바라봤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움직일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장만식 씨, 당신은 그들이 지우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 말이 내 등을 타고 내려왔다. 그때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됐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증인이라. 늙은 구두수 선사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점이에요. 서류, 돈, 사람. 그 셋이 만나는 지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당신 가게에 통지서가 붙을 겁니다. 그들이 반격을 시작해요. 도혁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버티세요. 그리고 어떤 협박이 와도 장부를 먼저 내놓지 마세요. 그는 명함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총성처럼 들렸다. 그는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판을 완성하러 왔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큰 판에서는 작은 말도 역할이 있다.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도혁이 물었다. 무엇의 시작이요? 끝의 시작.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처럼 정확했다. 오후 2시 내 가게 셔터 옆에 노란 종이가 붙었다. 강제집행 사전 통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갔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시선들이 내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나는 통지서를 떼어들었다. 글씨는 공손했고 문장은 단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였다. 비켜라. 아니면 밀어버린다. 도혁이 이를 악물었다. 이거 완전 협박이잖아요. 맞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지.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윤채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요? 윤채린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지 않았다. 감정을 숨긴 목소리. 아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 서류, 장부, 다 내놓으면 통지서 철회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너 그럴 권한 없어. 잠깐 침묵. 그 다음에 윤채린이 말했다. 그럼 할머니는요? 정혜원 할머니. 그 이름이 내 귀를 찢었다. 할머니. 요즘 심장이 안 좋다면서요. 서점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그 말은 칼이었다. 아주 정확하게 겨눠진 칼. 도혁이 내 표정을 보고 휴대폰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막았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공격이다. 윤채린.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 그때 왜 그 버스카드를 주었어? 윤채린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날
그 카드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봤잖아. 윤채린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 인생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본 거냐? 윤채린이 소리쳤다. 그럼 당신은요? 도망친 건 뭐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말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나는 도망쳤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도망친 사람에게도 남은 삶은 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시 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말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으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윤채린의 숨이 거칠어졌다. 오늘 자정까지예요. 그 이후엔 나도 막을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도혁이 물었다. 아저씨, 할머니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바로 서점으로 향했다. 다행히 정혜원 할머니는 무사했다. 하지만 서점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번호판이 없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서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정혜원 할머니, 도혁,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이제 표적이 됐다. 나는 도혁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뭐요? 계속 갈 건지, 여기서 멈출 건지. 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가요. 할머니 때문에라도. 그 말이 내게 힘이 됐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정혜원 할머니가 35년 동안 지켜준 진실이 있고 도혁이라는 동료가 있다. 그리고 영도 선착장에서 만난 그 남자처럼 이 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 윤채리는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인질로 삼았다. 하지만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들이 협박할 수 있는 만큼 나도 흔들 수 있는 게 있다. 회계철, 봉투,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윤채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수세에서 공세로, 방어에서 공격으로, 늙은 구두수선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반격을 시작하겠다. 내가 먼저 던진 것, 협박에는 두 가지 대응이 있다. 굴복하거나 더 큰 위험을 던져 상대의 계산을 망가뜨리는 것. 나는 평생 전자를 택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번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나는 회계철과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민상준 회장 이름이 나오는 페이지를 사진으로 정리했다. 파일 이름을 바꿨다. 0317 원본. 그리고 복사본을 만들었다. 하나는 내 휴대폰, 하나는 도역의 클라우드. 증거는 나눌수록 강해진다. 나는 먼저 구청 민원실로 갔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조용히 정확하게 강제집행 통지서 관련해서 이해충돌 의심 자료 제출하려고요. 직원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로펌 담당자 개인 계좌라는 말을 듣자 표정이 달라졌다. 서류를 받아들고 상사에게 갔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자료는 분명히 문제였다. 그 다음은 언론이었다. 대형 방송은 아니다. 지역 인터넷 신문. 하지만 이런 싸움에선 첫 기사 한 줄이면 충분하다. 재개발 조합 용역비, 개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 기자는 눈을 반짝였다. 실명 나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요. 대신 구조부터. 구조를 보여주면 이름은 따라온다. 기자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 그리고 이 냄새는 충분히 달콤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윤채린에게 문자를 보냈다. 0317 원본, 외부로 나갔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이었다.
윤채리는 지금 계산 중이다. 나를 자를지 판을 접을지. 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번호. 이번엔 낮에 만났던 그 남자의 번호였다. 움직이셨군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그들도 위를 봐야 할 겁니다. 민 회장이 움직이겠죠. 그가 낮게 웃었다.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뉴스 알림이 떴다. 대형 개발 사업 관련 비자금 의혹 내사 착수. 내 손이 떨렸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민 회장도 윤채린도 서명자도 그리고 나도. 도혁이 말했다. 아저씨, 진짜 되는 거죠? 나는 잠깐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들이 오늘은 유난히 밝았다. 되는 게 아니라 끝을 봐야지. 내가 먼저 던진 한 장의 서류가 판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민 회장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35년 동안 준비해왔다. 도망치지 않을 준비.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여름비처럼 굵고 짧았지만 그 비가 지나간 자리엔 늘 진흙이 남는다. 민 회장의 반격도 그랬다. 빠르고 거칠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 다만 민 회장은 한 가지를 몰랐다. 진흙은 발자국을 남긴다. 밤 10시 가게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이었다. 검은 세단 2대가 길가에 멈췄다. 번호판은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더러워져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가 새 것이었다. 현장에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의 구두다. 장만식 선생님. 그는 공손했다. 공손함은 힘을 가진 사람이 쓰는 무기다. 민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자고 하십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직접? 네. 오늘 안으로. 도혁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가야 할 자리다. 도혁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어디서? 해운대. 회장님 별장입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흘렀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길을 35년 전에 갔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사치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별장은 크지 않았다. 크지 않지만 비쌌다. 민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등은 곧았다. 민 회장은 나를 보자 돌아섰다. 장만식? 민 회장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틀리지 않았다. 오래 살았더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민 회장의 판에 올라간다. 민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서류. 다 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할지도 안다. 그럼 왜 부른 거죠? 민 회장이 미소 지었다. 선택지를 주려고. 민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다. 합의서 가게 유지. 철거 취소. 그리고 현금. 민 회장이 금액을 말했다. 내 평생 만져보지 못한 숫자였다. 나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정혜원 할머니는요? 민 회장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답이다. 그분은 나이도 있고 그분이 35년 전에 봤던 걸 아직 기억해요. 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지울 수 있지. 그 말이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민 회장은 정말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민 회장, 당신은 사람을 지운다고 생각하지. 민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그리고 요즘 기록은 혼자 있지 않아.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낮에 만났던 그 남자였다. 지금입니다. 민 회장이 내 표정을 읽었다. 뭘 믿고 이러는 거지? 나는 민 회장을 똑바로 봤다.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아주 멀리.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민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뭘 했냐? 나는 웃었다. 당신이 35년 동안 한 일을 정리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민 회장이 창가로 갔다. 그리고 그가 본 건 경찰차만이 아니었다. 검찰차, 언론사 차량,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많은 차들. 민 회장은 돈을 내밀었지만 나는 기록을 내밀었다. 그리고 기록이 이겼다. 사이렌은 별장 앞에서 멈췄다. 경찰차만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 그리고 낯선 외국인 2명. 낮에 만났던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수사기관 사람이었다. 민상준 회장.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자금 세탁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민 회장이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권력에 익숙했지만 진짜 법 앞에서는 한낱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윤채린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윤채린의 이름이 서류에서 반복해서 불렸다. 계좌, 지시 메일, 서명. 윤채린은 중간에 끼어 있던 게 아니었다. 연결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있었다. 나는 별장 밖으로 나왔다. 공기가 차가웠다. 비는 그쳤고 바람이 불었다. 도혁이 달려왔다. 아저씨. 도혁의 얼굴엔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끝난 거냐?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의 끝이지. 그날 밤 뉴스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재개발 비자금 수사 확대, 로펌, 실무자 구속영장 청구 민상준 회장 출국 금지 3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TV를 끄고 버스카드를 꺼냈다. 뒷면의 문장. 만시가 내가 아니야. 정혜원 할머니가 떠올랐다. 나는 바로 서점으로 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끝났어요. 정혜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야 시작이야.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날 적어둔 거야. 수첩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0317 조작된 차용증 목격.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날이 숫자가 아니라 진실의 날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0317은 그들이 숨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었다. 할머니. 나는 정혜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정혜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그날부터 달라졌다. 윤채리는 구속됐고 서명자도 체포됐다. 민 회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35년 전 조선소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내 누명이 벗겨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0817은 그들이 숨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었다. 정혜원 할머니가 목격한 날, 진실이 기록된 날,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온 날, 가게 문을 다시 여는 날. 며칠 뒤 내 가게 앞에 꽃이 놓였다. 시장 사람들, 동네 주민들, 이름 모를 사람들.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줬다. 통지서는 철회됐고 가게는 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작고 낡은 수선대가 그날만큼은 큰 의미가 됐다.
정혜원 할머니는 서점 문을 다시 열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미안하다. 정혜원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그날 내가 더 크게 말했어야 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다들 겁이 났죠. 그래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천천히 풀렸다. 35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모든 게 조금씩 가벼워졌다. 도혁은 퀵을 그만두지 않았다. 대신 가끔 가게에 와서 도와줬다. 아저씨, 이 구두는 이렇게 해야 더 오래 가요. 그 말이 웃음이 났다. 기술은 전해질 때 살아남는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게 문을 여는 아침, 나는 버스카드를 계산대 옆에 두었다. 손때 묻은 카드. 누군가는 낡았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안다. 이건 증거이자 약속이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첫 손님이 들어왔다. 여기 아직 하시네요? 그럼요. 나는 웃으며 구두를 받았다. 가죽을 만지는 손이 오랜만에 편안했다. 바늘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큰 박수는 아니었다. 조용하고 오래가는 박수? 이런 박수가 진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는다. 윤채린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미안합니다. 저도 그때는 어렸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하는 것이다. 민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명자는 징역 7년. 윤채리는 집행유예. 그들 각각의 벌은 달랐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내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다. 35년 전 조선소 사건은 서명자와 그 일당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피해자였다. 그리고 이제야 당당한 피해자가 됐다. 그날 저녁 나는 정혜원 할머니와 도혁과 함께 작은 술잔을 기울였다. 건배. 정혜원 할머니가 말했다. 무엇에요? 도혁이 물었다. 살아남은 것에. 정혜원 할머니가 웃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이긴 것도 성공한 것도 아니다. 살아남은 것. 그리고 살아남아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혼자 가게로 돌아왔다. 수선대 위에 내일 고칠 구두들이 놓여 있었다.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구두들. 나는 그 구두들을 하나씩 만져봤다. 내일은 이 구두들을 고쳐주겠다. 성심껏 정성껏.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 보기 힘든 별들이 오늘은 특별히 밝았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35년 전에도 이런 별들이 있었을까? 있었을 것이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 이제 나는 본다. 별을, 사람을, 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도망치지 않는 내 자신을. 맞서는 내 자신을. 끝까지 버티는 내 자신을. 내 삶은 빼앗긴 게 아니라 늦게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골목은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간다. 내가 지킨 골목이 아니라 골목이 지킨 나.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간다. 그것이 진짜 공동체다. 오늘 이야기 남일 같지만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가게 하나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지키는 싸움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